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AI 시대에 정말 중요해질 인간의 핵심 역량, 이게 과연 뭘까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특히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뭐 글이나 이미지 같은 거 척척 만들어내는 이게 나오면서부터 AI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졌어요. 이제 단순히 뭐 정보 검색 이걸 넘어서 글쓰기나 코딩은 기본이고 아예 법률, 의료 같은 전문 분야까지 막 넘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진짜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쫙 분석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건 진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지적인 노동들, 그 판도가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지식이 많다, 시험 잘 본다, 이런 소위 똑똑함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AI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분이죠. 일리아 서치케버. 이분이 인간이 지능만 너무 중시하면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AI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들, 그러니까 AI 시대의 새로운 필수템이라고 할까요? 이게 뭘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 지능 경쟁, 이걸 넘어서 우리 안에 인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가치를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자료들 보니까 AI가 감정을 인식할 수는 있다.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입니다. AI가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 사용하는 반어 같은 걸 분석해서 이 사람 상태가 기쁨이구나, 슬픔이구나, 화났구나, 뭐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꽤 정교해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공감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슬프다 해도 시험에 떨어진 친구가 느끼는 슬픔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은 그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깊이가 다르죠. 네,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깊이, 또 그 사람만이 느끼는 그 고유한 아픔의 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같이 느껴주는 능력, 이게 현재 AI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데이터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주관성, 개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강점이 딱 드러나는 거네요.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실수해서 힘들어할 때 AI는 기껏해야 스트레스 수치 높음 뭐 이 정도로 분석하겠지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이면에 깔린 복잡한 맥락 같은 거. 이게 뭐 진짜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혹시 뭐 개인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위로도 해주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요.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키는 의료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던가 좌절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다시 해보자고 격려하는 선생님의 눈빛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감성지능이군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AI가 아주 고도화되면 이런 공감 반응을 학습해서 막 흉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료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좀 시사하는 바가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물론 AI가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학습하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생성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힘드시겠네요 라든지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같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패턴 학습에 기반한 뭐랄까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공감이라는 건 단순히 적절한 말을 딱 던지는 걸 넘어서던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감정을 같이 느끼고 또 그 사람의 고유한 상황이나 필요에 맞춰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는 이런 기계적인 반응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아까 조직 리더십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팀을 진짜 움직이는 건 어떤 논리적인 지시가 아니라 리더랑 팀원 사이에 쌓인 감정적 신뢰라는 거예요. 감정적 신뢰. 네.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리더는 팀원 간의 갈등도 원만하게 풀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죠. 앞으로 AI가 분석 같은 업무를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연결,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역량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창의성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AI가 그린 그림이 막 상도 받고 AI가 작곡한 음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왜 인간의 창의성이 여전히 중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AI 창작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 이런 걸 좀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죠. 현재 AI가 뭔가 만들어내는 방식은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방대한 데이터를 먼저 학습하고 그 찾아낸 패턴을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데 기반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림, 음악, 글 같은 걸 학습해서 그 스타일을 파악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물론 때로는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기존 데이터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재구성, 그러니까 일종의 영리한 모방이나 재조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군요. 반면에 인간의 창의성은 그 틀, 그 울타리 자체를 그냥 부숴버리거나 아예 없던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가 나는 걸 보고 그냥 따라 그린 게 아니라 인간의 비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형을 상상해낸 거라든지, 아니면 피카소가 게르니카에서 전쟁의 참상을 기존의 그림 그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한 것. 또 스티브 잡스가 기술이랑 인문학적인 디자인을 딱 결합해서 전에 없던 사용자 경험을 만든 것처럼요. 그렇죠. 비틀즈가 록 음악에 인도 악기인 시타르를 갑자기 가져와서 쓴 것도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연결이었죠.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인간 창의성의 특징이겠네요. 그러면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인간 창의성의 원천은 뭘까요? AI랑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인간 창의성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여요. 첫째는 깊은 맥락 이해 능력입니다. 다빈치가 단순히 새의 형태만 모방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인간의 열망,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그 안에 담아냈듯이 말이죠. 네. 둘째는 강력한 내적 동기예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만 봐도 전쟁의 비극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 슬픔, 이런 강렬한 감정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셋째는 기존의 규칙을 깨는 용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가 외쳤던 것처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관행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실패와 우연을 통한 학습 능력이에요.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했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힘이죠. 맥락, 동기, 용기, 실패로부터의 학습. 네, 이런 요소들은 현재 AI가 따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제공하는 그 강력한 데이터 분석 능력, 생성 능력,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인간이 이런 독창적이면서 AI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나 깊은 의미를 불어넣을 때, 그때 진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 AI가 최적의 구조나 에너지 효율 같은 건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 건축가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낄 경험, 공동체의 문화적인 맥락, 또 미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아주 독창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방식, 이런 시너지가 가능해질 겁니다. 와, 그렇군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비판적 사고가 더 중요해진다. 이 점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 AI가 주는 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들을 지적하고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고 예측하거나 답을 생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I 스스로가 자신이 내놓는 결과가 가져올 어떤 사회적, 윤리적 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편견 같은 것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는 모르는군요. 그렇죠. 학습 데이터 안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녹아 있었다면 AI의 결과물 역시 그런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심지어는 더 증폭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 언급된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더 화가 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남성 위주로 채용했던 데이터를 학습한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문제, 또 특정 인종 그룹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의료 AI의 오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AI의 결과물을 우리가 비판 없이 그냥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딱 보여주는 거네요. 결국 인간의 필터링이 필수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AI의 답을 의심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가 제시한 정보의 출처는 믿을만한가? 사용된 데이터는 충분히 다양하고 대표성을 가지는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통행료 인상 제한 같은 경우 단순히 교통 효율성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저소득층의 이동권이나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네.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제시된 논리에는 오류가 없는지, 숨겨진 전제는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I가 내놓은 제안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지, 혹시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이걸 깊이 숙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의 답을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 그건 결국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역량은 도덕적 판단과 공감 능력입니다. AI는 뭐 효율성이나 정확성 이런 기준으로는 답을 참 잘 찾아낼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의 중요한 결정들은 단순히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상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따라붙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런 딜레마 상황들을 좀 다루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AI는 복잡한 계산에는 정말 능하죠. 특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특정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지 이런 걸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인간적인 결과,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하는 문제 있잖아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게 후손에게 어떤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지, 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 인간 존엄성 침해 논란까지. 복잡하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누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도 있고요. 혹은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경제적인 이익하고 환경 파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게 다 대표적입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AI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가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판단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단순히 감염 확산 모델링 데이터만 보고 강력한 봉쇄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정책 때문에 고립될 독거노인의 외로움이라든지 생계의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들의 그 절박함 같은 것들, 이런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인간적인 고통까지 고려해야만 했죠. 이런 게 바로 공감에 기반한 도덕적 판단입니다. AI가 제시하는 어떤 효율적인 해결책,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좋은 삶,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치에 기반한 의사결정,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나침반과 공감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역량입니다. 협력과 소통인데요. AI가 뭐 프로젝트 관리 도구처럼 업무 분담을 돕거나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그 묘묘한 부분까지 다 해내긴 어렵다는 거죠.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던데 진정한 협력에서 인간만의 강점은 뭘까요? 네, 맞아요. 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업무를 딱딱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계적인 과정을 훨씬 넘어섭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의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분위기까지 읽어내면서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네, 그렇죠.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키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되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뭐 격렬한 토론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농담 한마디로 딱딱했던 분위기를 확 녹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순간도 있고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도 있죠. 자료에서 예시로 든 위키피디아나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처럼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집단지성의 힘, 이건 현재 AI 혼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앞으로는 점점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AI라는 도구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텐데요. 그렇다면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 기술, 이게 정말 더 중요해지겠군요.
특히 서로 다른 생각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소통 능력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져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나 한 명의 천재가 혼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학, 공학, 인문학, 예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세대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네. 또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해졌고요. 글로벌 협업이 늘면서 다른 문화의 가치관이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지능이라고 하죠. 이런 것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성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의사소통 과정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러한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역량, 감성지능, 창의성, 비판적 사고, 도덕적 판단과 공감, 그리고 협력과 소통을 쭉 살펴봤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역설적이지만 더 인간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단순 지능 경쟁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능력들. 이게 어쩌면 과거 산업시대에는 지식이나 기술 같은 하드 스킬에 비해서 다소 부차적이거나 소프트 스킬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네,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AI가 분석, 예측, 정보 처리 같은 전통적인 지능의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보완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인간 고유의 정서적, 윤리적, 관계적, 창조적 역량들이 우리를 차별화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AI가 그 뛰어난 지능을 발휘할 때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창조를 해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AI하고 누가 더 뛰어난가 이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이걸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성지능, 창의성, 비판적 사고, 도덕적 판단과 공감, 그리고 협력과 소통 능력까지 이 능력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AI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AI의 이런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잠시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가치들, 여기에 다시 집중하고 이걸 더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맹신하는 대신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동시에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인간다움, 그러니까 공감하고 창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 능력, 이걸 꾸준히 연마하고 키워나가는 것이겠죠. 기술의 진화 속도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될까?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 각자의 삶과 또 일 속에서 나만의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더욱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역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내 삶과 일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